네, 편리함과 혁신을 통해 급성장을 이룬 우버. 그렇다면 우버의 경쟁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버의 경쟁자들을 이 시간에는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버의 경쟁자는 우선 택시가 있겠죠. 일반적인 택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리무진, 블랙타운카, 리무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리무진 등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이상 리무진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렌터카도 또 경쟁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커버리지를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기차와 비행기 이런 것도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카, 리프트 이런 것들은 공유 플랫폼 자동차 업체인데요. 이 역시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우버의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버는 이렇게 작았죠. 근데 성장을 하죠. 우버는 성장을 하는 회사로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마켓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죠. ODCS는 이렇게 다른 그 공유 플랫폼 자동차 업체를 포함한 우버를 포함한 그 시장을 말을 하는 거고요.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택시 업계 우버 충격 본격화. BLA 일반 택시 승객 30%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점점 우버로 많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택시 사이즈가 작아지진 않지만 택시 업계 사이즈가 작아지진 않지만 택시 손님들은 많이 또 우버 쪽으로 오게 돼요. 예전에는 택시 손님을 뺏어오는 건 아니다. 우버가 단지 신규 손님들을 창출할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게 우버도 택시의 손님을 30% 정도 감소가 됐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2016년 기사네요.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는 우버와 리프트 등으로 인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택시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이렇게 뉴 드라이버의 숫자가 우버의 새로운 기사님들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택시 기사님들이 이탈하는 걸 수도 있고 신규적으로 우버를 운전을 시작해 보겠다라는 기사님들이 창출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버는 신규 기사 시장을 또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보시면 택시 입장에서는 승객이 이탈합니다. 택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졌기 때문이죠. 지저분하고 친절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거부하고 운행 중에 전화 메시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을 모를 때도 있고 택시 잡기가 어려운 곳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승차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기사님들이 이탈을 하죠. 왜냐하면 기사가 취득이 어려운 거죠. 라이센스 면허증을 따기에 취득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면허증을 따려면 한 대당 10만 달러의 거래가 되고요. 런던에서는 또 도시 지역식 시험이라는 것을 치러야 되는데 평균 4년이 소요됩니다. 택시를 다른 기사한테서 또 리스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악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쌓이니까 택시 기사님들은 택시 회사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우버의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오리엔테이션과 아이폰 C를 제공하고 또 차량 및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우버 기사는 택시 기사들에 비해서 수입이 높아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에 19불, 택시 기사님이 11불을 벌 때 보스턴에서 1시간에 19불을 벌고요. 우버가 뉴욕에서는 수입 차이가 더블이 나요. 이러니 당연히 택시 기사들도 우버로 가는 사람들이 있겠고 승객들도
기존 택시를 이탈을 해서 우버를 이용하는 서비스 사람들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사도 있네요. 택시에 이어 렌터카까지 잠식한 우버. 그러니까 또 택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버가 렌터카까지 잠식을 하는 거죠. 2010년 시작한 우버가 6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어때요? 이렇게 혁신 기업과 편리성과 혁신으로 무장한 우버가 기존에 있던 산업계를 재편하면서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고 기존의 고객들을 뺏어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 파일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논란거리들이 많겠죠. 컨트로버셜 이슈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거리들을 한번 볼까요? 모든 혁신에는 논란거리들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거리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게 또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Everybody hate Uber. 모든 사람이 우버를 싫어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렌터카 업계 기사나 택시 기사님들은 혹시 택시 산업들은 우리가 자기네 기존의 밥그릇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버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런 여론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뭐 승객뿐만 아니라 산업 체계를 바꾸면서 거저 먹는다. 뭐 앱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생산성은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뭐 독점하고 거저 먹는다. 뭐 자꾸 거저 먹는다고 표현을 해서 미안한데 우리 요즘 이런 것들이 이슈 배민 같은 게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어떻게 해요? 되돌리기 위해서 전 오바마 선거 전략 참모를 영입하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플루프라는 우버 수석 부사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오바마 선거 전략 참모였는데 이 사람을 영입해서 여론을 되돌려 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을까요? 우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정 고용이다. 4대 보험 및 퇴직금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사님들을 채용한 게 아니라 기사님들이 앱을 보고 각자 고객에게 가는 거니까 이게 정식적인 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퇴직금이 적용이 안 됩니다. 진보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해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우버가 이런 것들을 하면 지금 이런 이슈들은 사실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초창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까지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왜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쓰면 뭐 계약직이냐 파트타임이냐 기업체들만 돈을 벌어먹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분류가 안 되는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이냐 고용 직원이냐. 그리고 두 번째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개발이 안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뭐 고용하지 않고 기업체가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직원들이라고 하면 뽑아놓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 노하우가 쌓이고 노하우가 전수가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발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건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승자 독식 구조다. 1등 플랫폼만 돈을 다 가져간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독점한다. 우리 배민도 요기요랑 합쳐지면서 1등 플랫폼이 됐고 독점 기업이 됐고 독점 기업이 되다 보면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네 번째 과도한 변동요금 서지 프라이싱 모델 과도한 변동요금으로 인해 손님들이 피해를 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몇 배 이내로만 책정하기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논란을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불공정 경쟁을 통한 택시 산업의 몰락을 초래한다. 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택시 산업은 공식적인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서 뭔가 기사님을 뽑을 때도 아까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 택시 숫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서로 돈 주고 거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제도권 안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들이 있는데 우버는 IT 기업이라는 명목 하에 앱 비즈니스라는 명목 하에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뭐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다라는 말을 택시 쪽에서 또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만 있을까요? 긍정적인 평가 또한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서지 프라이싱 모델로 수요 공급을 완전히 충당한다. 카카오 택시, 지금까지 택시 요금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시에서 기껏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게 해피존 강남역 부근에서 택시 태우면 2,000원, 3,000원의 보조금을 주고 남의 세금으로 반짝 효과만 누린다. 그리고 그런데 우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빈곤층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도 우버를 부르면 6불이고 택시는 15불이다. 그만큼 싸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택시는 커버리지 하지 못하는데 이런 택시 요금제는 우리 우버의 서지 프라이싱 모델은 수요 공급을 완전히 충당을 한다. 그리고 시장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가까이 있는 손님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택시는 1마일을 운행하고 1.5마일이 빈차라면 우버는 1마일을 운행하는데 0.48마일이 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소비자 혜택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겠죠. 요금이 싸고요. 어떤 때는 싸고 그리고 요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커버리지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빈민 주거 지역까지 그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그러니까 택시가 가고 손님을 픽업하고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커버리지가 확대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죠.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코스트가 적게 되는데 이런 적은 코스트로 인해서 다른 산업을 부스트할 수 있다. 로어 코스트 부스트 to other industry. 그리고 사회적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고 이런 것들에서 아낀 돈으로 그리고 신규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해내는 거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해서 그다음에 새 산업을 발전시킨다. IT 산업을 발전시킨다.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고 모든 게 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뢰하고 혁신이 이루어난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우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부수적인 효과를 볼까요? 이런 것도 있죠. 범죄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할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우버를 이용하게 되면 뭐 택시가 안 잡혀서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핑계거리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 안에서 벌어나는 성범죄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버는 어쨌든 그 앱을 통해서 아까 기사님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승객들을 평가하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약간 뭔가 자질이 나쁜 진상 손님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우버가 새로운 고용 경제를 활성화했다.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차량 공유 업체 때문에 이때가 가장 우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라서 이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 인구가 17만 명이 증가를 했고 그 전에 경제 활동을 못하거나 또는 대리운전자들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을 했고요. 한 달에 4만 명이 새로운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수적인 효과들을 또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불법일까요? 우버 택시는 전 세계 10개국, 100개국, 그리고 370여 개의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불법일까? 불법화하는 게 우리나라에 과연 좋은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국적 기업이 돈 버는 게 배가 아프어서 그런 건가요?
혹은 택시업자들을 위해서 우버를 막아준 게 잘한 것일까요?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사실상 못하고 있죠. 에어비앤비는 하고 있잖아요. 공유 기업 중에. 하지만 에어비앤비도 원천적으로 들여다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요. 약간 몰래 하는 경향이 있죠. 잘 드러나지 않고요. 하지만 우버 택시는 아예 금지가 아주 작은 규모의 서비스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이거는 불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에 관한 법에 의하면 해석에 따라 적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의 파저티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네거티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파저티브 해석은 네거티브 해석은 이것 빼고 다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파저티브 해석은 법률에 규정한 것만 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파지티브 해석인 거죠. 그래서 법률에 규정한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 따라서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네거티브 해석으로 보면 규정이 네거티브 해석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규정한 것 빼고는 금지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콜택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일본말이라서 제가 쓰진 않겠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택시들을 음,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개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것들, 자기 공식적인 택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 집단의 자기 이익 보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년, 4년이 늦었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 집단의 자기 이익 보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지 잘 않고요. 또 우리나라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어떤 특정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제가 서울시 도서관 앞에 있는 도서관 쪽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보세요. 70년대 서울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서울시청이고 그때는 광장이 없었고 이렇게 차들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다 택시예요. 택시. 위에 지붕에 있죠. 택시. 승용차 한 대. 택시. 다 택시예요. 뭐 2대, 트럭 하나 있고 대부분이 택시죠. 되게 신기한 그림일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택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경쟁 우위가 소멸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차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만 있었어요. 아까 그림처럼. 차량 자체가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차량을 소유하게 됐죠. 그리고 과거에는 택시기사님들이 하는 운전 기술이 경쟁 우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살만 넘으면 누구나 운전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운전면허를 따시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빠른 길을 택시기사님들이 찾아서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운전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빠른 길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버와 상관없이 사실 택시는 하락하는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신기술을 막는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법을 공부를 안 하겠지만 뭐 할 일도 앞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행정법에는 신뢰의 이익 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신뢰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법을 신뢰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존 산업들, 택시 기사님들, 택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자체 아까 말했던 운수사업법이나 운송사업법들 이런 것들을 믿고 택시 산업에 진출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법을 믿었던 그런 신뢰의 이익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 형평성의 문제도 있죠. 이건 공공의 영역,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이잖아요. 기간 산업은 공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공의 영역은 효율의 영역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법에 자기 구속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행정법이 스스로의 기존에 있는 조항과 법 조문과 어긋나는 그거에 반대되는 그런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법 조항에 구속된다. 이런 의미가 자기 구속의 의미인 거죠. 원리인 거죠. 그리고 이처럼 택시 산업을 보호해 줘야 될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는요. 그 법을 따르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뢰의 이익, 그다음에 택시 기간 산업 보호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신규 혁신 산업을 수용하는 것과는 이해 충돌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이걸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의 혁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세요. 어, 어떤 기존의 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혁신을 막는다고 하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슌페스터의 기술 혁신 이론이라는 이 있는데 슌페스터는 혁신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많이 한 학자예요. 혁신의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끊임없이 내부로부터 경제 구조를 변혁하는 산업의 돌연변이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우리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없을 때는 신규 혁신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뭐 타다가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배달 앱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1등 독점 기업이라서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배달앱을 다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누가 또 이런 신규 IT 사업에 뛰어들겠어요.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고 기업이 혁신을 할 때 혹은 개인이 혁신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뭔가를 정반합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버의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버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럼 우버의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버는 우버 이트라고 해서 우버 프레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버 이트, 우버 프레시 같은 것들 음식물을 배달해주는 굉장히 빠르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의 영역까지 그다음에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배달 전문 서비스까지. 그리고 우버 풀이라고 그래서 합승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또 개발을 했어요.
뭔가 어떤 사람을 여기서 태우고 저기 가서 또 태우고, 우리나라로 치면 카풀 같은 거죠. 우버풀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버러시라고 해서 배달 전문, 그러니까 음식 배달만이 아니라 무슨 택배 같은 역할을 하는 우버러시 같은 서비스들도 확장을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타의 영역으로까지도 그 확장을 해서 우버 낙타, 그리고 우버 뭐 대륙을 연결시켜주는 우버 보트,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뭐 미국 피츠버그 소재 우버 첨단 기술센터에서 그 포착된 사진인데요. 자율 자동차, 무인 자동차 서비스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버는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서비스에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라는 것들은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굴러가야 돼야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요. 지금도 그 우버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또한 위기를 맞기도 하고 있어요. 우버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버가 위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미국에서 통하는 것이 아시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중국의 이다 오용처, 인도의 OLA, 동남아의 그랩택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카카오택시,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각 로컬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각 로컬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서 통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사채가 1조 발행 중이고 5천억이 전억자를 보는 재무 실적이 유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채 이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5,000대 영업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대기 오염 이슈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그런 많은 그 부정적인 여론과 또 이런 것들, 재무적인 것들, 그리고 로컬에서의 반격, 그리고 재무적인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대기 오염 이슈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죠. 어떤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할 때 또 반대적인 공격도 많고 반대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버는 성공하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20세기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바로 수직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우버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어, 전혀 다른 구조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뭐 공유차 웹사이트를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서울 운전자들끼리, 베이징은 베이징끼리 따로따로 모이는 게 낫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듯이 보세요. 서울, 베이징, 뉴욕 등에 있는 운전사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일부를 실리콘밸리로 보내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버를 만들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혁신, 뭐 이동성 기업, 모빌리티 기업을 만들면 되는데 우버를 가져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수익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또 우버는 세계화 확장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계속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뭐 엔트로피나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를 작성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적인 말들도 많고 뭔가 공격당하는 말도 많고요. 그다음에 성장의 성장을 부정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우버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성공적인 기업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혁신을 통해서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역량이 뭐 공부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할 사람이 있고 또 혼자 일하는 게 더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창업이 또 가치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더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또한 그런 창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아예 외면하지 않는 그쪽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때는 혁신사례였겠죠. 이때도 갑자기 비행기가 없었는데 비행기를 발명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조금씩 뭔가가 있었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지지하고 박수 쳐줬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저렇게 얼마 날지도 못하는 기껏해야 1, 2분밖에 못 나는 저런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 저럴 바에는 그냥 차를 타고 가면 되지. 걸어가면 되지. 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지. 굳이 비행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런 거는 실패작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도 자동차 좋다. 그런데 저렇게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주유소를 뭐 5km마다 하나씩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비난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주유소가 5km가 아니라 1, 2km마다 하나씩 있는 시절도 있었죠. 그렇게 많이 되면서 인프라가 쌓여가면서 뒷받침되면서 자동차의 시대가 열렸죠. 뭐 비슷한 말을 제가 나중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이어, 자동차 고무 타이어가 발명이 됐을 때도 또한 비슷한 말이 했다고 해요. 전국이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다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런 고무 타이어를 어디다 쓰냐. 조금만 가면 자갈밭을 가면 펑크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죠. 이처럼 혁신은 지금 당장은 보잘것이 없어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혁신을 했을 때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또 등장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혁신이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은 아이디어들이 인프라가 확충이 됐을 때 다 이루어지고 또 그 혁신이 더 큰 생태계의 성장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살펴봤는데요. 우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버라는 혁신 기업을 통해서 그 혁신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스터디를 배운다라고 하는데요. 이 우버의 케이스 스터디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위해서 첫 번째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처럼 빠르게 현장에 들어가서 발로 뛰어라 이런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버가 어디에서 기회를 찾았죠? 바로 택시의 페인 포인트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뭔가 혁신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것들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뭐 혁신을 이루고 싶을 때는 페인 포인트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불편함. 이거는 사실 아이디어를 낼 때도 광고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낼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페인 포인트에서 출발을 할 때 그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도 가장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어 컴peten시를 가져야 된다. 핵심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까 우버의 경우에는 어떤 거였죠? 그 서지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변동 요금제를 말씀을 드렸죠. 변동 요금제를 통해서 그 택시 운송 시장을 장악을 한 것처럼 어, 자기만의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창조적 파괴, 그 어떤 기존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하려고 하면 창조적인 파괴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빠르게 현장에 들어가서 발로 뛰고 페인 포인트에서 기회를 찾고 코어 컴peten시를 갖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존의 구시대적인 유물들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자질 중에 하나가 저는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자세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문제점을 크리에이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블렘 솔빙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뭐 기업체나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나 또 기업체에 들어가서 혹은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이런 혁신들을 많이 이루어내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